안녕하세요. 서감독입니다. 음, 오늘은 저번에 제가 공개했던 Think Different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작품을 공개한 건 2017년인데요. 촬영은 2013년 2월에 했습니다. 저도 요번에 저 메이킹 포토를 보면서 보시면 이제 슬레이트에 날짜가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됐었나. 벌써 12년 전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제가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저번 컨텐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연출한 작품 중에서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던 작품이거든요. 어, 이 작품도 촬영은 2회차에 찍은 겁니다. 메이킹 포토를 보시면 이제 극장에서 한 씬하고 나머지 하루는 경의중앙선에서 찍었는데, 실제 전철 안에서 찍은 겁니다. 세트장 전철이 아니라 실제 코레일의 협찬을 받아서 맨 마지막 칸을 협찬을 받아서 찍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코레일에 다니셔가지고 약간의 좀 백을 써가지고 그렇게 무료 협찬을 받아서 찍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촬영을 다 하고,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저는 사실은 뭐 화질, 카메라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드라마의 스토리가 더 중요해서, 그렇게 뭐 조그만 DSLR, 그러니까 마크2라고 캐논 낚싯대도 그걸로 찍었지만 그런 카메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촬영 감독님이 이제 김무유 촬영 감독님이라고, 제 대학교 예대 영화과 후배이긴 하지만 나이는 저보다 이제 몇 살 위인 형인데, 지금 엄청난 친한 사이인데, 이 형이 그때 마침 한국 상업영화에서 쓰는 디지털 카메라, 레드 카메라라고, 본인 건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이걸 공짜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이제 덜컹, 이왕이면 좋은 카메라로 좋은 화질로 작품을 만들면 좋으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좋은 카메라로 쓰면 그만큼 또 후반 작업에서 편집 시에 제작비가 또 오버가 된다는 걸 그때는 이제 제가 인지를 못했죠. 그래서 촬영을 하고 제작비가 없어서 홀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또 그때 제가 저번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상업영화 준비하고 있었던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당시에도 금방 좀 뭔가 일이 풀리려는 상황이어서, 제가 마침 여의치도 않았고, 그래서 장편 상업영화에 좀 매진을 하다 보니 약간 홀대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러다가 같이 이제 장편 상업영화 준비했던 PD님이, 감독님 혹시 작품 여러 작품인데 또 준비 또 작품이 있냐, 그래서 마침 내가 몇 년 전에 찍어놓은 작품이 있는데 마무리를 지금 못한 작품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그거를 한번 마무리해서 영화제 같은데 한번 내보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부천국제영화제 이제 첫 마무리한 시점에서부터 가장 먼저 있던 영화제가 부천국제영화제였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에게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같이 출연했던 배우분들과 스태프들과 좋은 추억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띵크 디퍼런트는 제가 사실은 한 10수년 전에 이거를 어떻게 영화를 구상하게 됐냐면, 3호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수서에 살았는데, 그 당시는 수서가 3호선이 마지막 그 전철역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분당선언이랑 연결돼서 수서가 어떤 중간 지점이지만, 그 당시는 수서역이 마지막 선이었고요. 마지막 전철역이었고요. 제가 거기 이제 바로 옆에 나와서 큰 오피스텔에 잠시 좀 살았었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전철에서 많은 물건 파시는 분이 요즘은 많이 안 보이시는데, 물론 요즘도 간혹 가다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진짜 전철 타면 뭐 여러 가지 뭐 데일 밴드서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햇빛 가리개 토시도 그렇고 파시고, 뭐 여러 뭐 파시는 물건들을 좀 싸게 파시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철을 탔는데 그때는 저보다 아마 나이가 많으셨던 중년의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처음 물건을 파는지 칫솔을 10개들이 칫솔을 1,000원인가 2,000원이 1,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저렴하게 이제 파시는데, 그걸 저는 이제 앉아서 보고 있는데 이분이 사시나무 떨듯이 긴장해서 말을 이렇게 내뱉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이 거의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말을 제대로 못하시고 다음 역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좀 애잔한 마음도 들고, 저분은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전철에서 물건을 파실까, 뭐 나름대로 좀 상상을 좀 하게 됐죠. 뭐 가장이시고, 뭐 어떤 회사를 하시다가 잘 안 되셨는지, 뭐 이런 상상을 전 나름대로 이제 연출자다 보니까 사람을 관찰하는 게 이제 좀 특화돼 있어서, 그러던 찰나에 며칠 후인가 전철 3호선 거기에 이제 기다리는데, 가운데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벤치가. 거기서 이분이, 전 그분을 너무 처음에 인상 깊게 봐서 거기서 이제 보름달이라고 빵 있지 않습니까? 카스테라. 그거를 서울 우유 그거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구나. 저분 이제 뭐 며칠 지났으니까 뭐 그렇게 기간이 오랜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며칠, 한 2주 정도 후에 그분을 봤는데, 다시 이제 그러니까 뭔가 좀 잡에 물건 파는 거에 좀 약간 적응이 되셨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애잔하기도 하고, 참 열심히 사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결정적인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입니다. 꼭 대기업이나 어떤 큰 회사나 전문직이 아니어도 이렇게 보통 사람들, 서민들도 열심히 사는 모습이 동등하게 좀 느껴졌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이제 공생하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걸 저는 어떤 애플과 그 당시에 이제 뭐 삼성의 이제 스마트폰 한참 저거 했을 때, 초창기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빗대서 비유를 해서 작품을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간 구상을 하다가 저 짧은 작품이지만 스티브 잡스의 이제 어떤 전기나 이런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동영상 자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지만 준비는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이제 계기가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Think Different라고, 그거는 이제 애플사의 90년대 후반 97년도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문구였고요. 그 마크가 보면 파인애플에 이제 원래는 사과인데, 사과에서 한입 문 사과인데 지금 이걸 파인애플이라고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제목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좀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애플인데 파인애플이라고 해서 파인애플 모양으로 로고를 만들었고, 그리고 원래 파인애플은 F가 아니라 P거든요. 근데 이제 파인 애플, 그걸 이제 좋은 사과라는 뜻도 중의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P인데, 사람들이 이거 P인데 왜 F로 돼 있다, 이렇게 뭐 스펠링이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만들었고, 삼성은 뭐 원래 영화에서는 이제 삼송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삼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의적인 여러 가지 의미의 뜻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문산 경의선에서 찍었는데, 이게 정말 진짜 마지막 한 칸을 빌려서 저희가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트 촬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제작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철을 한 칸을 근데 저희가 독립영화다 보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매 역마다 승객들을 제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분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역마다 이제 쓰면은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이제 승객들이 들어오고 그 잠깐에 또 몇 초간 또 그분들을 좀 죄송하다고 하고 앞칸으로 좀 옮겨드리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계속 방송 나오죠. 그럼 동시녹음이 안 되죠. 그래서 짧은 걸 찍는데 그 디지털 센터 그 어디죠? 그 여기 그 저기 어디지? 하여튼 그 문상까지 한 3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는 이제 콘티를 항상 작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메이킹 포토에도 이제 콘티를 제가 보고 항상 들고 있는 A4 용지가 콘티거든요. 관객 승객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씬을 하는데 이게 갈 때 틀리고 올 때는 또 반대로 또 승객을 앉혀야 되니까 방향성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전철은 쓰고 승객들은 들어오고 안내방송은 들리고 뭐 여유가 됐다면 뭐 요즘은 뭐 저기 세트장에서 전철도 이렇게 잘 돼 있던데 그런 데서 블루 스크린 놓고 찍고 싶었지만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독립영화는 뭐 그런 게 좀 그 제작비의 한계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걸 감내를 하고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변수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전철에서 전철 안에서 저희는 레일을 깔았습니다. 뭐 어떤 장면이냐면 지휘자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서로 이제 딱 쳐다봤을 때 지휘자였던 김정팔 배우분이 정팔이 형이 탁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미세하게 보면 인물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뒤에 배경이 살짝 변합니다. 그게 이제 영화에서 그 전문 용어로는 줌인 트랙 아웃이라고 어떤 효과를 이제 관객들에게 주냐면 인물은 사이즈는 변화가 없는데 배경이 이렇게 멀어지는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주인공의 심리 변화. 가장 최근에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오징어 게임 2에서 이정재 배우님이 이제 게임을 들어갔다가 이 추적기가 이빨에서 빠진 걸 보고 그걸 보면서 망했다 하면서 보면 얼굴 표정은 그대로인데 뒤에 배경이 싹 변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인물의 어떤 급격한 이제 변화? 뭔가 좀 이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쓰는 기법인데, 말 그대로 줌인 트랙 아웃은 레일을 이제 깔았고, 카메라 내에서는 카메라 내부에서 이제 줌인을 땡기는 거고요. 카메라 자체는 레일로 뒤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대 형태로 이제 저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물 피사체는 그대로지만 뒤에 배경이 멀어지는 그런 좀 특이한 앵글고도 이거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이 이제 현기증에서 아마 이 기법을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영화에서 이제 좋은 친구들이라고 굿플러스라고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님이 영화에도 이게 정말 유명한 장면인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저는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님의 이제 좋은 친구들에서 이 기가 막힌 앵글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건 저는 그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좀 약간 무리수를 뒀죠. 그래서 레일을 이제 깔고 실제 전철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걸 좀 무모하게 좀 시도를 했는데 크게 좀 많은 효과는 못 봤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런 효과는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뭐 대략 지금 러닝타임은 6분이 좀 안 되는 러닝타임이고요. 사실은 뭐 극장에서는 찍었지만 이제 잡스는 사실 전철에서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 건데 이게 뒤에도 이제 전철 씬에도 상당히 많은 대사가 있었는데 막상 후반 작업을 하니까 그게 다 군더더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좀 길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최대한 그래도
많이 잘라냈고요.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일단 부천영화제 21회 국제 부천영화제 판타시 영화제 일단 진출을 했었고,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떻게 오다가 이제 여러 심사위원 분이나 이제 관계자분들한테 저거 돼서, 그때 로카르노 영화제,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도 초청이, 프로그래머는 추천을 했는데 뭐 그쪽에 보냈는데 뭐 어떻게 제 영화는 뭐 초이스는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그 부천국제영화제에 오셨던 외국 프로그래머는 재밌게 보셨는데 뭐 영화제 자체에서는 뭐 안 됐는지, 그래서 그쪽 진출하지는 못했고요. 해외 영화제는. 그리고 이게 어떤 이제 영화제에서 있었던 담당 감독님이 보시고 자기가 좀 연극영화과 학생들을 위한 자료로 써도 되겠냐라고, 여자 감독님이신데, 그래서 저는 흔쾌히 쓰시라고 했고, 제 초등학교 동창이 이제 작곡가 교수인데 이대에서 그때 강의를 교수로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학생들 한 10,000명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 이제 이 제 영화를 가지고 자료로 좀, 그러니까 영화 음악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운드가 안 들어가 있는 걸 드렸죠. 그리고 그 베토벤 교향곡 합창 이제 9번 4악장을 제가 이걸 썼는데, 전 처음부터 이 곡을 그 딱 둘이서 만나는 순간에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음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방을 알아봐서 제 고등학교 그 후배의 와이프가 이제 클래식을 첼로인가 바이올린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공했던 그 재수 씨를 통해서 어떤 경남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님한테 연락해서 이거를 허락을 받고, 음원을 허락받고, 스튜디오 녹음은 아니어서 약간 원래 오리지널은 좀 약간 잡음이 있는데 그걸 사운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작업을 해서 이 음악을 합창을 이제 교향곡 9번 합창을 제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래서 뭐 생각지도 않게 저도 이 작품을 가지고 이화여대 뭐 작곡가 학생들에서 특강도 했었고요. 뭐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그리고 김정팔 배우 정팔이 형과 이제 이경훈, 낚시에서 낚시가게 역할로 했던 경훈이도 좋은 좀 결과들이 있었고, 같이 이제 관객과의 대화, 지부에서도 즐거운 시간 보냈었고, 영화제 하면서 즐겁고, 또 소소한 영화제들도 초청을 많이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원했던 광고 같은 영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요. 저도 상당히, 물론 100% 만족하진 못하지만, 상당히 만족하게끔 나왔던 작품이고, 아쉬운 건 당연히 있죠. 근데 세상에 100%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즐겁게 봐주셨고, 같이 참여했던 스태프분들도, 배우분들도 즐거워해 주셔서 즐겁게 마무리됐던 작품입니다. 하여튼,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Think Different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